안녕하십니까. 중국과 그 나라가 관계가 좀 어떤지 이것을 좀 알아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에서 중국만 갖고 있는 팬다곰입니다. 중국은 기분 좋으면 이 팬다를 임대 형식으로 보내주기도 하고, 또 기분 나쁘면 계약 종료를 이유로 팬다를 가져가 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 이건 미국에서는요, 단 한 마리의 팬다곰이 남아있지 않게 생겼습니다. 어찌 보면 좀 상징적인 그런 모양새인데요. 자, 오늘 보너스 뉴스 외교관계의 바로미터 팬다곰 시간에 이 내용을 좀 상세하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에피타이저 뉴스부터 가겠습니다. 혹시 이런 차 보셨나요? 네. 이 테슬라가 출시를 준비 중인 전기 픽업 트럭, 사이버 트럭입니다. 이 전 세계에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아직 그 대량 생산 전이긴 합니다만 지금 테슬라가 딱 한 대를 만들어서 경매에 붙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정말 그 장사의 신, 비즈니스 신인 것 같습니다. 천재예요. 여기 LA에 있는 피터슨 자동차 박물관은 오는 토요일 열리는 갈라 행사에서 테슬라의 이 사이버 트럭 한 대를 경매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런 내용은 박물관 측이 행사 참석자들에게만 보낸 일종의 그 비공식 이메일을 통해서 알려지게 된 것인데요. 결국 이거죠. 우리끼리만 알고 우리끼리 중에서 살 사람은 사자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관계자들한테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일반에 공개한 건 아닙니다. 퍼블릭 어나운스먼을 한 건 아닙니다. 자, 이 박물관 측은요, 이메일을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테슬라 사이버 트럭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한 대 소유할 기회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행사장에 입장할 수 있는 티켓 가격은요, $1,750부터 시작을 합니다. 행사 진행은 미국의 유명 코미디언이자 토크쇼 진행자인 제이 레노가 맡습니다. 이 제이 레노 부르는데도 돈이 엄청 들었을 텐데요. 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이 사이버 트럭 한 대를 우선 첫 주문 고객에게 인도할 예정이며 대량 생산은 내년에나 가능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사이버 트럭이 역대 최고의 제품이라고 생각하지만 제작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제품이다라면서 각 부품 제작에 오차를 허용하지 않는 정밀함과 또 완벽주의를 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강조인지 홍보인지 그렇게 하여간 말을 했습니다. 사이버 트럭은 자체 소재로 이 스페이스X 로켓 제작에 쓰이는 두꺼운 스테인리스 스틸을 쓴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 망치로 힘껏 내리쳐도 차체가 구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만든다라는 게 테슬라의 설명입니다. 얼마 전 그 테슬라 사이버 트럭을 처음 공개를 하면서 이만한 해머를 갖고 와서 바디를 막 치는 그런 이벤트를 했었죠. 바디를 쳤는데 바디는 정말 끄떡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유리창을 쳐도 유리도 안 깨진다 그러는데 유리를 빵 쳤더니 유리는 와장창 깨졌습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그 자리에서 좀 망신을 당한 적도 있었는데요. 추후에 알려진 얘기입니다만은 바디를 쳤을 때 이게 워낙 세게 치니까, 바디는 물론 괜찮았지만 워낙 세게 치니까 그 충격 때문에 이미 유리창이 좀 충격을 먹어 있던 그런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해명인지 변명인지 적절한 설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처럼 이전까지는 차량 제작에 쓰인 적이 없는 이 독특한 소재를 사용한 탓에 조형과 용접이 다른 차보다도 훨씬 더 어렵다라고 일론 머스크는 설명한 바 있습니다. 자, 미래에서 온 것 같은 그런 외형을 갖고 있고 망치로 내려쳐도 부서지지 않는 바디를 갖춘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과연 그 오는 토요일 경매에서 얼마에 또 누구에게 낙찰될지 벌써부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새로 나온, 정확하게 하자면 이제 새로 나올 신차, 그 신차 가운데 딱 한 대를 만들어서 경매에 붙이는 일은 지금까지는 없던 일인데요. 테슬라가 또 이런 이벤트를 하면서 세계인들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론 머스크를 향해서 장사의 신, 비즈니스의 신이라는 말을 제가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에피타이저 뉴스였습니다. 이제 본 뉴스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도 출첵해주신 구독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잊지 마시라는 당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본 뉴스인데요. 한번 그 생각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일이 만에 하나 발생한다라면 이 미국 사람들은 미국이 한국을 돕기를 바랄까요? 아닐까요? 물론 대부분 그럴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조금은 고개가 좀 갸우뚱거려지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인 상당수가 한국에 대한 방어에 찬성은 하지만 과거와 비교해 볼 때 부정적인 여론이 상당히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더더욱이 그랬습니다.
지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공화당 행정부는 한국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해서 올려달라라는 그런 압박을 가하는 등 소위 안보 비용 부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치에서 민주, 공화 간의 이 커져가는 진영 대결이 이 한국의 안보 협력에 대한 인식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이 분석이 가능한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자,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가 최근 조사를 해서 어제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침공당할 경우에 미군이 한국을 방어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딱 50%였습니다. 반면에 한국 방어에 대한 반대 응답은 49%였습니다. 그야말로 사실상 거의 5대5로 딱 5대5로 나뉜 그런 분열된 응답이었습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은 방어에 대한 찬성 비율이 57%로 그나마 조금 높았던 반면에 이 공화당 지지자들은 반대가 53%로 오히려 반대가 찬성보다 더 높았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 미군, 이 기지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비율도 작년과 비교해서 더 감소했습니다. 주한 미군 주둔 찬성 비율은 64%로 작년과 비교했을 때 6%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요, 특히 이 공화당 지지자들의 그 주한 미군 주둔 지지 비율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무려 14%포인트나 크게 감소했습니다. 유사시 한국을 도울지에 대한 그 지지율도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 공화, 양당 간의 의견 격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특히 공화당은 반대 비율이 상당히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생활경제 소식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넷플릭스가 요금제 가격 인상을 또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넷플릭스는 현재 진행 중인 할리우드 배우 노동조합 파업이 끝나고 나면 그리고 나서 몇 달 안에 요금제의 가격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가격 인상 대상이 되는 요금제는 광고 없이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의 요금제입니다. 바꿔 말한다면 프로그램을 보다가 뭐 드라마나 이런 어떤 영상을 넷플릭스에서 보다가 중간에 광고가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요금은 올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광고를 보면서 그 넷플릭스를 보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유치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또 바꿔 말하면 뭐냐?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조금 몇 달러 적은 요금을 받고 광고를 보내는, 그래서 광고주한테 돈을 받는, 이게 넷플릭스한테는 훨씬 더 수익적인 차원에서 좋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자, 그래서 이제 얼마를 인상할지 정확한 인상 가격과 시점은 뭐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넷플릭스는 이에 대해서 공식적인 답변을 아직 내놓고 있지도 않습니다. 즉 월스트리트저널에 이 같은 보도가 어제 나갔는데요. 그 보도에 대해서 넷플릭스가 맞다 아니다 가타부타 반응을 아직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넷플릭스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주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소위 스트리밍 서비스의 요금제 가격은 평균 약 25%가량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 최근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요금제의 가격을 한 달에 6불 99에서 8불 99센트로 올린 바 있습니다. 2불 올랐으니까, 2불, 그래,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6불 99, 그러니까 이제 7불에서 2불을 인상한다는 건요, 이 퍼센테이지로 본다면 무려 28.5%를 한 번에 올린 셈입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좀 개입해서 이건 조치를 좀 취해야 될 정도의 높은 수치입니다. 한 번에 이렇게 28.5%씩 올린다라는 것은 정부에서 좀 개입할 만한 소지가 충분히 있는 그런 거니까 이게 뭐 1달러니 2달러니 그런 액수에 연연하지 말고 정부에서는 이 몇 퍼센트인지 그 퍼센테이지를 정확히 따지고 좀 개입을 해서 너무 올리지 않게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생활 경제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오후 1시 연방학자금 대출과 관련해서 졸업생들의 대출금 상환 및 이자 정기 지불을 추가로 면제해주는 탕감 조치를 곧 발표하겠다 라고 전했습니다. 기존 면제 프로그램을 활용한 추가 조치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12만 5천 명 정도의 그 학자금 대출 졸업자들이 약 한 90억 달러 정도의 빚을 탕감받는 혜택을 볼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재학 중에 등록금과 생활비 등을 연방 재정의 학자금 대출로 얻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졸업 후에 이를 갚아야 하는 그 졸업생 수는 아직도 수백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총액은요, 무려 1조 달러
달러가 훨씬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 조치, 90억 달러의 이 추가 탕감 조치안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만은 사실 전체를 본다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조치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이 학자금 상환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그 졸업자는요,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 추가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일부 면제에 그친다라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뉴욕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뉴욕으로 가보겠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작 그 뉴욕의 애덤스 시장은요, 남미 국가로 가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 그 미국 남부 국경에서 몰려드는 망명 신청자들 탓에 위기를 겪고 있는 그 뉴욕의 에릭 애덤스 시장이 중남미 3개국을 직접 방문해서 호소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무슨 호소냐? 자, 일을 열심히 하는 시장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지, 이런 경우에, 아니면은 그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까 이런 그 웃지 못할 상황까지 발생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야 할지, 정말 말 그대로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스토리 지금부터 좀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자,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은 어제 멕시코 등 중남미 3개국을 방문하기 위해서 출국을 했습니다. 4일간의 일정으로 현지에서 현지 국민들을 대상으로 미국행을 자제해달라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이 애덤스 시장은 뉴욕에 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5성급 호텔에서 머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자동으로 노동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사실을 알아주십시오라는 강조를 하러 간 것입니다. 이건 제가 그냥 한 얘기 아니라 애덤스 시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한 겁니다. 그 중남미 3개국 가서 무슨 얘기를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이. 나 가서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건 이제 몰라도 뭘 한참 모르는 거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난민이나 또는 미립국으로 이렇게 미국으로 오려는 그들이 무슨 5성급 호텔에 머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노동허가? 그것도 그들은 신경 안 씁니다. 그냥 무조건 미국에 오면 어떻게 되겠지. 또 실제 어떻게든 된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고. 그래서 미국에 마구잡이로 오는 건데 거기다 갖다 대고 5성급 호텔에 머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호소를 하면 그들이 과연 공감할까요? 자, 애덤스 시장은 일단 국경을 접한 그 멕시코에서 정부 관계자들을 먼저 만난 뒤에 그 에콰도르와 그리고 콜롬비아를 각각 방문할 예정입니다. 앞서 애덤스 시장은 망명 신청자들이 넘어오는 미국의 남부 국경지대에 전단지를 뿌리는 그런 조치를 취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단지에는 무슨 말이 있었냐? 자, 이런 말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뉴욕은 물가가 비싸고 또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니 뉴욕 말고 여러분 다른 도시를 선택해서 가주십시오라는 취지의 전단지를 미국에 이미 난민이나 미립국적으로 와서 도착한 그 사람들에게 그런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실제로 뉴욕의 상황은 지금 최악입니다. 현재 뉴욕시의 보호시설에 입소한 이민자와 노숙자 등은 11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4만 5천 명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통제 가능한 수준을 넘어선 수치라는 분석입니다. 뉴욕시는 몰려드는 이민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지게 됐고요. 또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 또 뉴욕시의 치안 불안 등등이 발생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뉴욕 주민들의 불만이 폭증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욕이 이렇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뉴욕은 미국 주요 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이런 법이 있습니다. 어떤 법이냐? 난민이 요청할 경우에 시가 보호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라는 내용의 법률이 존재하는 시가 뉴욕시입니다. 노숙자 보호를 위해서 제정한 난민보호법인데 사실은, 그런데 정작 노숙자들은 이런 걸 외면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망명 신청자들에게만 적용이 되면서 뉴욕시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이래서 필요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더더욱이 드는 순간입니다. 뉴욕 얘기 하나만 더 하고 이동을 하겠습니다. 뉴욕의 센트럴 파크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소로 꼽히는 잔디밭, 그레이트 런이라고 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그 잔디밭. 이 그레이트 런이 대규모 공연의 후유증으로 조기 폐쇄됐습니다, 지금. 뉴욕 센트럴 파크 측은 시민들의 이 그레이트 런 출입을 지금부터 내년 4월까지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이 센트럴 파크는 잔디밭 관리를 위해서 매년 11월 중순쯤부터 이 그레이트 런을 폐쇄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올해는 한 달 이상 일찍 폐쇄 조치를 한 것입니다. 이유는 지난달에 개최됐었던 이 글로벌 시티즌 페스티벌 때 발생한 잔디밭 훼손 때문입니다.
지난달 23일 열렸던 이 콘서트에는 3만 명의 관중이 모였습니다. 매년 모이는 관중의 절반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만은 문제는 폭우였습니다. 기억하시죠? 한 열흘 전쯤에 내렸던 폭우, 때마침 뉴욕에 내린 그 기록적인 폭우 때문에 이 축구장 8개에 달하는 초대형 잔디밭의 3분의 1 이상이 완전히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사람들이 펄쩍펄쩍 뛰고 움직이는 사이에 잔디가 다 죽어버리고 흙이 다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다 망가진 거죠. 세계적인 락밴드 레드 핫 칠리 페퍼스가 헤드라이너로 등장한 이날 공연에는 또 BTS의 정국도 이 무대에 올라서 정말 관중들이 환호하고 상당했었습니다. 그러니 잔디밭이 남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레이트 로는 과거에도 대규모 행사 탓에 잔디가 훼손된 적이 적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한 예로 1995년에는 요한 바오로 2세 전 교황의 미사 때 12만 명이 참석했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후에 잔디 훼손으로 무려 2년간, 이때는 무려 2년간 이 그레이트 론이 폐쇄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는요, 자동차 노조의 파업, 그리고 헐리우드 배우와 작가 파업 등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는 그 의료진들의 파업까지 더해질 전망입니다. 미국 최대 병원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인 그 카이저 퍼머넨트의 노조가 근무 환경 개선과 고용 확대 등등을 요구하면서 어제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카이저의 파업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의료산업 종사자 파업이 될 전망입니다. 카이저 퍼머넨트의 노조는 어제 일단 이번 주말까지 캘리포니아 전역을 비롯해서 오레곤, 워싱턴, 콜로라도, 버지니아, 그리고 워싱턴 DC 등에서 7만 5천 명 이상의 노조원들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죠, 이미. 카이저 측은 파업 기간에도 그러나 카이저 병원과 응급실은 평소대로 운영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부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의료진을 보충해서라도 병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좀 볼까요? 노조 측은 향후 4년에 걸쳐서 연간 7%,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6.25%, 그리고 마지막 4년째에 6.25% 이렇게 단계적인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측은 남가주의 경우에는 3%, 3%, 2%, 2%를 올려줄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노조 측이든 아니면 사측이든 환자를 빌미로 아픈 환자들을 빌미로 이 협상의 툴로 삼지 않기를 그것만 제발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중간에 좀 잠시 쉬어가는 그런 개념으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런 차 혹시 보셨나요? LA 한인타운을 포함한 시 전역에서 지금 노숙자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노숙자들이 이처럼 차량을 개조해서 거리에 무단 주차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LA에서는요, 이 RV 차량을 거리에 주차시켜 놓고 그 안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몇 년씩 사는 그런 노숙자들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 신고가 잇따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시정부가 RV 차량에 대한 무단 주차에 대한 단속을 철저하게 시작하겠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RV 차량에 대한 단속이 벌어지자 이들은 이제 RV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을 이렇게 개조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큰 밴 차량 같은 것을. 한인타운에서도 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게. 좀 안쓰럽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또 이 노숙자분들 안쓰럽긴 합니다, 물론. 하지만 또 반대를 입장을 보면 일반 주민들도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있는 일반 주민들도 그들도 쾌적한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당국의 어떤 그 효율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인타운도 요즘 어디 차에서 내려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냥 도로에 걸어가는 인도 도로에 맨 노숙자들의 그 텐트가 있어갖고 걸을 수 없는 건 문제고 정말 위험해서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샌프란시스코에서는요, 자율주행 무인 로봇 택시가 교통사고가 연루됐는데 그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차만 다친 게 아니라 보행자가 심하게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일 밤 샌프란시스코 시내 한 교차로에서 한 여성이 로봇택시 아래에 깔린 채 발견되었습니다. 로봇택시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확인해 본 결과 이 여성은 교차로에서 보행 신호가 바뀐 뒤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운전자가 주행하는 일반 차량에 치였습니다. 일반 차량, 그냥 우리가 운전자가 주행하는 일반 차량에 치였습니다. 그 충격으로 여성의 몸이 튕겨나가서 오른쪽 차선에 굴러 떨어졌는데 해당 차선에서 다가오던 자율주행,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 로봇 택시에 깔린 것입니다.
이 로보택시의 브레이크는 여성의 몸이 땅에 닿자마자 작동은 했습니다만 차가 완전히 멈췄을 때는 이미 여성을 덮친 뒤였습니다. 처음에 여성을 친 차량의 운전자는 곧바로 현장을 떠나서 도망가 버렸고요. 이 여성은 한동안 로보택시 아래에 깔린 채 구조를 기다려야 했었습니다. 당시 로보택시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아서 긴급 조치를 취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있지 않는 한. 결국 어찌어찌해서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 여성은 로보택시 차량 아래에 계속 끼어 있는 상태였고, 이 소방대는 구조장비를 이용해서 차를 들어 올린 뒤에 여성을 끌어냈습니다. 중상을 입은 이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돼서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무인 로보택시의 24시간 상업 운행이 허용됐는데 그 이후에 여러 사고가 지금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소방국은 올해 들어서 로보택시 관련 사고가 83건에 달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세계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가장 잘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네, 이걸 뭐 조사해서 순위, 랭킹을 매긴 것까지는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건 분명 대한민국은 상위권에 있을 거다라는 건 제가 확신합니다. 정말 한국에서는 이 분리수거를 너무 잘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좀 힘들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가끔 한국 가서 보면은 아우 정말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 이제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쓰레기 수거를 잘해야 하는 게 비단 집에서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주 쓰레기가 지금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글로벌 우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 우주 쓰레기를 방치했다는 한 업체에 대해서 미국 연방정부가 사상 최초로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집 동네에 분리수거 잘 못했다라고 이제 뭘 벌금 받는 게 아니라 저 하늘 공중에 우주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제대로 안 했다고 벌금을 받은 거예요. 연방통신위원회 FCC는 미국 회사인 DC 네트워크가 쏘아올린 위성 가운데 한 기가 적절하게 폐기되지 않았다라면서 15만 달러의 벌금을 물렸습니다. 문제의 위성인 에코스타 7이라는 위성은 2002년 지구 표면에서 36,000km 상공에 있는 정지 궤도에 처음 올려졌습니다. 이 DC 네트워크는 이 위성이 기능을 다한 뒤에 다른 위성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이보다 훨씬 높은 약 한 300km 더 높은 곳에서 폐기하는 그 계획을 승인받았었습니다만은 충분한 연료를 남겨두지 못한 탓에 이 위성은 122km밖에 위로 이동하지 못하고 거기서 멈췄습니다. 그래서 에코스타 7은 결국 우주 쓰레기로 전락해서 다른 위성과의 충돌 위험을 아는 채 지금 지구를 계속 떠도는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당 회사는 1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 것입니다. 이 쓰레기 분리수거 제대로 못한 벌금을 받은 셈입니다. 이제는 집에서만 쓰레기 분리수거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위성 관련된 회사에서는 저 하늘에 쏘아진, 우주에 쏘아진 그 위성과 관련된 쓰레기 분리수거, 쓰레기 처리도 제대로 해야 벌금 안 맞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이어서 정치권 소식입니다. 이 정치권 소식은 매우 중요하고 또 많은 의미가 있는 소식입니다. 함께 잘 좀 같이 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 역사상 처음 이루어진 연방 하원 의장 해임안 가결로 미국의 정가가 일대 혼란에 지금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전 과정을 주도했던 그 맷 게이츠 하원 의원에 대해서 소속 정당인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게이츠 의원은 지난 2일 같은 당 소속인 케빈 메카시 전 하원 의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냈고 바로 다음 날 표결에서 당내의 다른 초강경파 의원들과 함께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메카시의 낙마를 시종일관 주도했습니다. 메카시 전 의장이 연방정부 셧다운을 하루 앞뒀던 지난달 30일 임시 예산안을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 지지하에 통과시킨 것에 책임을 묻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게이츠 의원의 명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소수의 극단주의자가 공화당의 자중질환을 심화시켰다라는 견해가 공화당 내에서도 지금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화당의 원로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은 이에 대해서 게이츠 의원은 보수주의 운동을 적극적으로 파괴하는 소위 반공화당원이다 라고 아주 심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공화당 하원 의원단에서 축출돼야 한다라고까지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 또 다른 공화당 하원 의원 사이에서도 비슷한 반응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단 베이컨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공화당 의원인데요. 게이츠 의원은 나와 같은 공화당 동료 의원이긴 하지만 그는 공화당에 있어서는 안 된다. 공화당 하원 의원단에서 그가 나가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가르시아 의원은 무모한 공화당원이다 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자, 게이츠 의원, 올해 41살인 이 게이츠 의원은 연방 하원 4선째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연방 하원은 2년 임기이기 때문에 4선이라 해 너무 한 칠판을 한 거죠. 자, 4선째인데 프리덤 코커스로 대표되는 당내 강경, 초강경 우파 성향 의원 그룹의 리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게이츠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계에 막 진출했을 때부터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열렬하게 하는 소위 초강경 친트럼프 정치인으로 꼽히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지난 하원 의장 선거를 할 때는요, 투표지에 당시 후보였던 케빈 메카시의 이름이 아닌 전혀 상관도 없는 도널드 트럼프라는 이름을 투표지에 써놓는 그런 기행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자,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일이 더 있습니다. 지금 공화당 내에서 매우 흥미로운 일이 연일 발생하고 있는데, 사상 첫 하원 의장 해임 사태 이후에 혼란에 빠져 있는 이 공화당 내부에서 공백 상태인 의회 지도부를 메울 대안으로 누굴 떠오르고 있느냐? 뭐 아직 대세는 아닙니다만은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게 뭐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으로 연방 하원 의장을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하원 의장의 트럼프? 트럼프는 전직 대통령이긴 합니다만, 하지만 뭐 지금 현재는 법적 신분이 하원 의원이 아니고 그냥 엄밀히 말하면 법적 신분은 일반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미국 헌법에 하원 의장을 하원 원내 인사가 맡아야 한다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뭐 물론 그렇다고 지금까지 역사상 하원 의원이 아닌 일반인이 하원 의장을 맡았던 적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일각에서 자신에게 그 하원 의장을 권하는 요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듯 그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지는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내심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도 어제 그 뉴욕에서 취재진들과 만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에게 하원 의장을 맡아달라고 전화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본인도 전혀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분위기 띄우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현실성이 있느냐는 미지수입니다. 하원 의장이 되려면 하원에서 투표를 통해서 가결돼야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에 필요한 과반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지금 미국 정치권은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또 무슨 일이 생길지 이거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예측 불허의 상황이 지금 미국 정치권, 특별히 공화당 내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비밀 가격 조정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막대한 부당 이득을 얻었다라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 FTC는 아마존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의 소장에서 이런 의혹을 공식 제기했습니다. 이 FTC에 따르면 이 아마존은 이 네시 프로젝트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제품 가격을 얼마나 올리면 경쟁 업체들이 이를 따라서 같이 가격을 올리는지 테스트를 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알고리즘은 아마존의 수익 확대를 이끌었다는 게 FTC의 판단입니다. 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아마존의 영향력을 앞세워서 경쟁 업체들이 가격을 뒤따라 올리도록 유도를 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이 경쟁 업체들이 아마존이 올린 수준만큼 가격을 따라 올리지 않으면 이 알고리즘은 자동으로 제품 가격을 다시 정상 수준으로 내려놓는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FTC는 이런 방식으로 아마존이 소비자들로부터 부당하게 돈을 뜯어내면서 약 10억 달러의 부당이득을 거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존 측은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가격이 낮아지는 걸 막으려는 단순한 목적의 프로젝트였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이 이처럼 인위적인 가격 조정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겼다라는 의혹이 법원에서 사실로 만일 인정되면 이 반독점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그 리나 칸 FTC 위원장은 FTC가 지금 제기한 아마존에 대한 소송에서 만일 이긴다면 우리의 경쟁은 회복될 것이고 사람들은 더 낮은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어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 제가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외교관계의 바로미터 펜다곰.
네, 미중 우호의 상징이었던 팬다곰이 내년이면 미국 내에 단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팬다의 소유권을 가진 중국이 미국 등 서방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빌려줬던 판다를 속속 되찾아가겠다라고 통보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자이언트 판다 7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워싱턴 DC의 스미소니언 국립동물원에 있는 3마리는 임대 계약 종료에 따라서 이제 오는 12월 초에 중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원래 10년 단위로 팬다곰을 임대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별일이 없으면 대부분 다시 자동 재계약으로 이어져 왔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번에 재계약 안 할 테니까 12월 초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팬다곰을 돌려보내달라라고 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AP통신은 추가 임대가 이루어질 징후는 없는 것 같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현재 조지아주 애틀란타 동물원에 있는 4마리의 팬다도요, 내년 말에 임대 계약이 끝나는데 마찬가지로 연장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샌디에고의 동물원은 지난 2019년에 그리고 테네시에 있는 멤피스 동물원은 올해 초에 각각 팬다를 중국으로 이미 반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말이 되면 미국에는 단 한 마리의 팬다도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계의 모든 팬다는 중국 소유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는 중국의 팬다가 너무 귀엽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으니까 이제 앞다퉈서 팬다를 좀 임대해달라고 중국에 간청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1983년 워싱턴 조약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희귀 동물을 다른 나라에 팔거나 또는 다른 나라에 기증할 수는 없다는 그런 법이 만들어진 바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중국은 이를 살짝 비껴서 팔거나 기증하는 게 아닌 소위 빌려주는 형식, 임대해주는 형식으로 중국은 팬다를 몇 개 나라의 우호의 상징으로 보내게 됐습니다. 이 팬다의 임대료는 한 마리당 100만 달러에서 최고 200만 달러입니다. 현재 19개 나라, 19개국에 65마리의 팬다가 임대 중에 있습니다. 우호의 상징인 팬다를 미국에서 모두 걷어들인다라는 것을 봐도 지금 미국과 중국의 경쟁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잠깐만 본다면요. 2016년 시진핑 국가주석은 한중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암컷 팬다 아이바오와 수컷 팬다 러바오를 한국에 보냈습니다. 이 러바오와 아이바오는 짝을 이뤄서 지금 안정적으로 한국에서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제 임대 계약 만료인 10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2026년인데 중국은 회수 통보를 하지 않고 1년 5년 더 자동 연장을 해준다라고 해서 오는 2031년 3월까지는 이들이 한국에 머물 수 있게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곰 한 마리 때문에 외교 관계가 좋으니 나쁘니 정말 바로미터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곰이 재주 부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영상은 곰이 재주 부리는 이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3종 세트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송혜코의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